자, 그러면 뭐 오실 분들은 다 오셨을 거고, 시간도 이제 빠듯하니까 빨리 한번 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분 환경하고 대기 환경을 할 거예요. 수분 환경과 대기 환경인데, 앞에 수분 환경은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대기 환경은 좀 쉽고, 그래서 앞에 조금 시간을 빨리 넘어가고, 뒤에 것도 빨리 넘어가서 어쨌든 1시간 반 안에 끝내기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뭐 목차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물의 생리작용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물은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70% 이상이 물이고,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체는 물로 이루어졌다. 물이 없다면은 결국 생명을 유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세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원형질이라는 게 있죠. 원형질. 그 원형질이 75% 이상 그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포도 결국 뭐 물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물 입장에서는 수분이 특히 이제 뭐 잎 쪽이라고 표현했는데, 잎에 이제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제 팽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공을 여는 그 작용을 하는데, 그 팽압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기공이 닫혀버려요. 그 물이 없으면. 그래서 그 기공이 폐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광합성도 안 돼요. 왜냐면 기공을 통해서 뭐 이산화탄소도 흡수하고 그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해서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자, 또 넘어가서, 자, 이제 수분의 기본 역할인데, 요런 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아마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물의 그 기본 역할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세포를 구성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고, 또 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로도 물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매 역할이라고 그러죠. 뭔가 녹이는 거. 그러니까 뭐 비료도 녹이고 다 녹여야 되잖아요. 결국 식물은 그 물에 녹은 그 비료를 흡수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용매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세포의 긴장 상태가 뭔지 알죠? 팽팽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팽팽하게 이제 만들어서 그 식물이 꼿꼿하게 서게 하는 힘. 그걸 이제 팽압이라고 그러는데, 팽압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체제 유지가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 뭐 물이 있으면 어쨌든 물질이 골고루 분포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뭐 광합성, 그 다음에 분해라 그러면 뭐 결국 호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뭐 광합성 식을 보시면은 뭐 6CO2 플러스 뭐 6H2에다가 뭐 빛을 하면은 포도당 C6H12 O6 플러스 산소 6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공식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에 뭐 되게 중요하다. 자, 이제 흡수의 기구인데, 식물의 그 원형질 막이라고 그러죠. 세포막이라고도 하고, 이제 원형질 막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인지질이라 그래요. 인지질. 인성분이 들어가서 인지질인데, 인과 치질. 그래서 반투성 막이라서 얘는 선택적으로 물질을 투과시켜요. 그래야 되겠죠. 왜냐면 세포에 쓸데없는 게 막 아무거나 막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얘가 통제를 해요. 나름대로 그 세포의 안에 필요한 것만. 그래서 뭐 물이라든지 작은 어떤 그 생명에 필요한 그런 그 어떤 원소라 그럴까? 그런 것들만 통과시키는 그런 반투성막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삼투압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게 삼투압이라는 그 현상 때문에 사실은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그런 그 뿌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원인이 어떤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외액의 수분이 반투성인, 아까 이제 반투성이라고 그랬죠. 그 인지질, 원형질 막을 통해서 세포 속으로 확산해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뿌리에서 식물 쪽으로 물이 들어갈 때 어떤 삼투 현상, 농도 차라 그러죠. 그 물질이 있으면 농도 차이가 있는데, 농도 차이가 있을 때 그 삼투 현상이 발생해서 그 수분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때 발생한 압력은 삼투압이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긴 한데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뭐 U자간이 있고 여기가 반투가막이야. 반투성막이라고도 하고. 그럼 여기는 이제 고농도, 고농도 뭐 어떤 뭐 물질, 뭐 용액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농도, 이게 저농도 물질 어떤 용액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저농도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얘는 떨어지고 이렇게. 이게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삼투 현상은 물이 이동하는 거지 물질이 이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이 이동하는 거다. 이 반투성막을 통과해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팽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포가 그러니까 물을 막 받아들이면은 얘가 뺑뺑해지잖아요. 그 압력, 세포의 크기, 이제 뺑뺑해지면 크기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증대시키려는 압력이고, 그리고 이제 세포막은 오히려 그걸 약간 방해를 하려고 하겠죠. 세포막이 너무 커지면 또 얘가 세포가 파열될 수도 있으니까 세포막에 또 탄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마음대로 팽창하게 마음껏 이게 팽창하게 되면 세포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나름대로 조절하려는 그런 압력, 그걸 막압이라고 그러고, 흡수압이라는 건 뭐냐? 삼투압에서 막압의 차이, 삼투압 빼기 막압 이런 개념으로. 여기서 요 밑에 보면 A-M이라는 표현 있죠. 이게 DPD예요. DPD는 A-M. 그 다음에 이제 SMS라고 있잖아요. Soil Moisture Stress. 요것은 이제 토양의 수분 보유력 및 삼투압을 합친 것을 SMS라고 한다. 요거는 토양에서 있는 삼투압이에요. 토양이 또 물을 빨아들이려는 그런 그 힘이 있겠죠. 토양의 수분을 보유하는 거에다가 또 토양이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또 물을 빨아들이려는 그런 쪽에 또 삼투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토양 쪽에 있는 것이고 요건 뿌리 쪽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의 차이를 결국 뭐라 그런다? 여기 보면 작물 뿌리의 수분 흡수다. 흡수력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표현을 써야 되겠죠? DPD-SMS니까. 요거는 작물의 수분 흡수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 힘을 이겨야 얘가 물을 빨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요 힘을 그러니까 그 흙이, 그러니까 토양이 잡아당기려는 그 압력, 그거를 극복을 해야 결국 저기 뿌리 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크다, 그럼 저기 물이 뿌리 쪽으로 안 흘러가겠죠? 오히려 뿌리 쪽에서 식물 쪽으로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다. 자, 확산압차 구배. 요거는 이제 아까 확산압,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 삼투압과 막압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또 DPTD예요. 하나가 더 있어.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그 뿌리에 보면 세포에 보면은 세포가 인접한 세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걔네들 사이에도 압력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물이. 그래서 그 두 개의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개. 그 세포 사이의 DPD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DPD1 DPD2인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동적 흡수다. 수동적 흡수는 물관 내의 부압에 의한 흡수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흡수는 삼투압에 기인한 흡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까 이제 하는 건데,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어떤 힘? 그 원리 메커니즘은 크게 하나는 삼투압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있고, 하나는 증산작용 있잖아요. 증산작용. 그 잎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는 증산작용이 생기면 그 잎의 수증기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채우려고 물이 또 올라가. 그 물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기둥을 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동적 흡수라고 보면 돼요. 이 물관 내 부압이라는 건 마이너스 압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빠져나가니까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물이 쫙 끌어올리는 그런 개념이다. 이게 이제 수동적 흡수고, 적극적 흡수는 삼투압인데, 여기서 뭐 굳이 수동적, 적극적 이 표현을 쓴 거는, 이 수동적 흡수할 때는 ATP라 그러죠. 에너지가 소모가 안 되고, 여기 때 적극적 흡수할 때는 세포가 가지는 어떤 그 에너지 있잖아요. 세포가 어떤 뭐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럴 경우가 이제 적극적 흡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말로 능동적. 네. 네, 능동적 흡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일비 현상이 나오고 뒤에 보면 뭐 있나?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어디 나와야 되는데 일비 현상, 일액 현상, 증산 현상 이렇게 한 세 가지 식물의 뿌리나 뭐 잎에서 그다음에 줄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설명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잠깐만요. 이게 왜 안 열릴까? 이 파워포인트가 안 걸려있나? 여기는 파워포인트, 이거는 이제 PDF고, 파워포인트가 안 깔려있나 봐요, 이게. 여기에, 제가 어쨌든 그 세 가지를 비교한 표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이걸 한번 참조를 하세요. 제가 그 파일을 마침 넣어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일비 현상은 그 뿌리 세포의 흡수압, 근압에 의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물을. 근압. 뿌리에서 생기는 압력. 그래서 이것도 결국 삼투압에 의해서 끌어들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식물 갖다가 이렇게 줄기를 탁 치잖아요. 그럼 치면은 물이 이렇게 그 줄기 끝에 보면 이렇게 물이 요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는 그 뿌리에서 그만큼 당기는 힘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게 그 물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일비 현상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액 현상은 어쨌든 일액 현상은 뭐냐면은 그 아침에 새벽녘에 보면은 이슬이 아니고 식물 잎에 보면은 식물 잎이 있으면 이렇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잎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끝이 요런 데 이렇게 물방울이 맺힌 게 있어. 이렇게 물방울이 맺힌 게 있는데 여기는 여기 끝에 보면 여기 그 잎의 그 끝단에 보면은 수공이라고 있어요. 이건 기공이 아니고 물구멍이 하나 있어. 물구멍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요쪽으로 물이 나오는 현상을 갖다가 일액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자세한 걸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증산작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는 그 개념으로 알아두시는 게 비교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요수량, 증산계수, 증산능률인데 여기서 요수량하고 증산계수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작물의 건물 1g을 소비된 수분량. 그러니까 작물을 갖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거를 바짝 말리면 건물이 생기잖아요. 마른 물건이 건물이잖아요. 작물을 바짝 말려. 그 1g을 만드는데 과연 그때까지 들어간 물이 얼마냐는 얘기거든요. 이게 요수량이. 증산계수도 결국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증산량, 결국 이제 물이 날아갔을 거 아니냐, 다. 결국. 왜냐면 실제로 여기 표를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호박 같은 건 834g 정도의 물이 증산이 된다 그러면 돼요. 1g의 건물을 만드는데 실제로 834g, 800배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만큼 물이 날아간다고 보면 돼요. 활발하게 잎을 통해 가지고 그 물이 다 증발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굳이 알아둘 거는 이런 식물들은 증산량이 좀 많은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적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잡곡류 뭐 이런 것들, 잡곡류 이런 것들은 좀 작죠, 그죠? 응? 곡식류 뭐 이런 것들, 기장 이런 것들이 다 곡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작고 이렇게 채소나 이런 종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크다. 이런 걸 느낌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증산능률은 뭐냐? 요수량과 증산계수의 반대 개념이다. 증산능률이 높다는 거는 물을 별로 많이 안 줘도 얘가 건물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개념이니까 아까 그 개념하고는 반대인 거예요. 그죠? 아까는 증산계수는 1g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물이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물을 썼다는 거잖아. 그죠? 물을 관수를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물을 줬다는 얘기인데 증산능률이 좋다는 거는 오히려 물을 많이 안 줘도 얘가 더 잘 자란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증산능률이 크다라는 거는 물을 별로 안 줘도 얘가 잘 자란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요런 애들이 증산 능률이 높은 거예요, 요거. 값이 이렇게 낮은 것들이. 예, 그런 개념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기 중에 수분. 뭐 공기 중에 수분이 이제 공기 습도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기공은 거의 닫힌 상태다. 기공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식물체 잎에 있는 그 수분을 갖다 이렇게 그 배출하는 행위인데 이미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되면 배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포화 상태라는 건 거의 물이 꽉 차 있다라는 거거든요. 공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뱉어지지가 않는 거지, 잘. 물이 잘 나가질 않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기공을 닫아버려요. 응? 그리고 그럼 기공을 닫으면 CO2도 침입이 안 되는 거지. 즉, 광합성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라고 본다. 그리고 습도가 너무 높으면은 일반적으로, 포화 증기압이랄까 이런 게 이제 높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높으면 작물체가 이렇게 그 건조한 상태보다 이렇게 좀 한 5, 60% 상대 습도가 뭐 6, 70%이 정도면은 그 식물도 살기가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이지만 상대 습도가 100%다 그러면 작물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병충해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낙과 이거는 과일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과실이 떨어지거나 도복 넘어지는 거죠.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식물 줄기도 약해지고 여기 도장은 길게 자란다는 뜻이에요. 작물체가 길게 자라고 결국 넘어지고 뭐 만약에 그 열매 같은 게 달렸으면 떨어지고 이런 개념. 그리고 공기가 너무 과습하면은 꽃가루 있잖아요. 꽃가루가 이제 결국 수정을 할 건데 수정해도 별로 안 좋다. 응? 꽃가루에 너무 물기가 많으니까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기타 병충해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수확기에 과습 상태다 그러면 상품 품질도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수확기에 너무 과습한 상태라면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슬은 다 아시는 거죠. 이슬 뭐 여러분들이 그 자고 일어나면 뭐 이렇게 그 예전에 이렇게 논바닥 같은 데 보면 이슬 뭐 맺혀 있고 꽃에 보면 식물에 보면 이슬 달려 있는 거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로라는 거는 결국은 주로 이제 실내외 이런 데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물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슬의 원리하고는 똑같은데 이건 이제 이슬은 주로 자연 상태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라고 하면 결로라는 거는 예를 들면 겨울철에 보면 그 창문에 보면 이렇게 물 맺히죠? 그런 게 예를 들면 결로예요. 그 다음에 욕실 거울에 물 맺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차가운 음료병에 또 예를 들면 그죠? 아메리카노 잔 이렇게 보면 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농업 입장에서는 비닐하우스에 보면 비닐 안쪽에 보면 이게 밖은 춥잖아요. 비닐하우스 안은 따뜻하잖아요. 그럼 여기 결로가 생겨. 그러면 결로는 사실 되게 좋진 않아요. 농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병충해 원인도 되고 그게 식물에 떨어지면 식물 입장에서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병균이 막 퍼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니다. 안개 이것도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이런 건 뭐 넘어가죠. 뭐. 근데 어쨌든 안개가 많은 그런 상태 그런 데서 만약에 벼를 재배하면 도열병이 생긴다. 벼 도열병이라는 거 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좀 벼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좀 고온 상태에서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벼는 원래 열대 작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좀 추운 상태이면서 습기가 많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 예를 들면 장마철 이럴 때. 장마철은 좀 상대적으로 좀 서늘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럴 때 도열병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안개도 결국은 그 습기가 많은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벼도 도열병에 취약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관계와 배수. 관계가 있고 관수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수. 관수하고 배수는 대칭 개념이 맞는 것 같아. 그죠? 식물에 물을 주는 거, 물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관계는 뭐냐? 물댈 관자에다가 물댈 개자예요. 그러니까 물을 대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대냐? 논이나 밭 같은 데다가, 넓은 데다가 주는 거를 관계. 주로 관수 같은 건 식물체 뭐 이런 데 좀 좁은 범위에다가 주는 걸 관수.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일단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 관수를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논에서는 당연히 뭐 논이나 밭이나 비슷해요. 그 관계수가 주로 뭐 지하수가 됐든 뭐 저장됐든 물이든 그런 걸 거잖아요.
그럼 관계수에 의해서 그 안에 이런 비료 성분이 녹아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비료 역할을 한다. 비료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토양이 이렇게 단단한 상태에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되면 이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럼 물기를 먹으면. 그럼 이양이라든지, 이양이 모내기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중경, 제초, 요런 것들의 장업이 용이해진다. 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육. 그러니까 밭에서 제일 문제가 식물 입장에서 물이 없을 때 위조라는 거 아시죠? 위조해서 말라 죽는 거. 그런 걸 막을 수 있겠죠? 물을 주면. 생육의 조장, 수량의 품질 향상. 물을 주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물이라는 건 비열이 높다 그랬잖아요, 땅보다. 그래서 추울 때는 여기 추울 때는 지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더울 때는 식히는 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여름에 30도, 40도 올라가더라도 물 온도가 30도, 40도가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밭에서도 관계를 하면 그 물에 이런 성분들, 이런 비료 성분들, 이런 것들이 보급된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원서에서. 이런 것들은 감소한다.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도의 용수량 및 관계법. 그래서 이 갑자기 수도가 왜 나오냐? 이게 우리가 먹는 수도냐? 이게 아니고 여기서 수도라는 거는 물 숫자에다가 벼도자예요. 수도작 그러면 물 벼농사예요. 그러니까 벼농사인가요? 벼농사. 여기서 수도라는 건 뭐다? 벼농사다. 벼농사의 용수량 및 관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뼈만 말하는 거예요? 네? 밭뼈 말고 논뼈만? 뭐 일반적으로 논뼈를 말하는 거죠. 논에서 키우는 뼈를 보통 수도작이라 그래요. 수도작. 재배 기간 중 소비되는 수분의 총량이 결국 용수량이겠죠. 얼마나 용수 줄래? 용수를 얼마나 공급할 거야? 그러면 소비되는 수분 양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용수량은 옆면 증발량, 수면 증발량, 지하 침투량 빼기 유효 강수량이잖아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이건 빠져나간 거잖아요. 이거는 증발이 된 것들을. 그 다음에 땅 속으로 스며든 거는 이건 빠져나간 거잖아요. 빠져나간 거에 비로 들어온 거야. 요거 차이만큼을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개념 아시겠죠? 요만큼이 빠져나간 거예요, 결국은. 요만큼은 빠져나갔으니까, 빠져나갔고 들어왔는데 덜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공급한다.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빠져나간 거, 이거 들어온 거잖아요. 결국 공급해야 되는 건 요거 빼면 돼요. 용수량이. 여기서 보면 뭐 옆면 증발량, 수면 증발량, 지하 침투량, 유효 강수량. 이거는 그냥 뭐 읽어보세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뭐,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농사 기간이 한 뭐 90일? 벼농사를 뭐 90일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그 기간 한 90일 정도 보면 한 536mm 정도가 뭐 밑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진다고 그러나 봐요, 이게. 그런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아시는 개념일 테니까. 밭 토양의 관계법. 이제 요건 밭에 물을 대는 거예요. 지표면에 물을 대서 흘려서 대는 방법이다. 지표 관계라는 거는 지표면이니까 지표면에 물을 대는 거. 살수 관계는 물을 뿌리는 거죠. 살수라는 건 물을 뿌린다. 살수차가 뭔지 아시죠? 물 뿌리는 차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한자가 되게 이제 어쨌든 농업에는 많이 쓰여요. 우리 전통적으로 하던 거다 보니까. 공중에서 물을 뿌려대는 방법인데 다공간 관계가 있고 스프링클러가 있다. 스프링클러는 여러분 아시죠? 뭐 칙칙칙 돌아가면서 뿌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다공간 관계는 이렇게 파이프가 있어. 이렇게 파이프가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구멍을 여러 개 뚫어. 거기다가 물을 통과를 시켜. 그럼 그 구멍으로 이렇게 물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런 걸 다공간 관계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어쨌든 얘도 공중으로 이렇게 물이 날아가서 뿌려지는 거니까 살수 관계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 관계. 이건 지하 쪽에다가 물을 대는 방법이에요. 개거법. 이렇게 상수로 같은 거를 파서 거기다 물을 흘리면 얘가 이렇게 땅으로 침투해가지고 물이 공급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암거법은 그것도 이제 지하에다가 만드는 거야. 지하에 이런 토관, 목관, 콘크리트관을 대고 여기도 예를 들면 구멍을 뚫어. 그럼 그 구멍으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점점점점 나오겠죠. 이제 그런 걸로 이게 뿌리나 이런 쪽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아비법은 뿌리가 깊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뿌리가 깊은 거. 예를 들면 과수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실제로 나와 있는 건 이만큼인데 이 밑에도 이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땅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여기 구멍을 내. 그다음에 여기서 기계를 통해 가지고 물을 쥐어 짜서 넣어요. 그래야 이 밑에까지 공급이 되잖아. 대부분 물은 여기서 한 뭐 요만큼 들어가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물까지 만약에 여기 뿌리까지 물을 공급하고 싶으면 이렇게 아비법으로, 응? 아비법으로 주기도 한다. 여기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뭐 구덩이를 파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거 관을 박아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한다. 배수는 급수, 뭐 예를 들면 뭐 관수하고는 반대 개념이죠. 물을 빼는 거죠. 물을 빼는 거예요. 물을 왜 빼냐? 너무 토양이 질어. 물이 잘 안 빠지는 토양은 습해라는 거죠. 습해. 토양이 습해서 입는 어떤 그 피해, 이걸 습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습해나 수해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작물의 생육을 뭐 도울 수 있다. 자, 이거 배수하는 방법은 객토, 기계배수, 계거배수, 암거배수. 객토라는 거는 뭐 마른 흙 같은 거를 갖다 잘 빠지는 흙 있잖아요. 물이 잘 빠지는 흙을. 그런 걸로 이렇게 흙을 바꿔주는 행위. 그죠? 넣어주는 행위. 그런 걸 객토. 뭐 기계배수는 뭐 펌프로 빼내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아까 같이 계거배수, 암거배수. 그죠? 아까는 관계라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빼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빼는 거예요. 파이프를 묻어서 뺀다든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거는. 습해는 뭐 물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식물이 최적, 그러니까 토양 입장에서 보면 최적 어떤 토양 용수량, 함수량이 최대 용수량의 70 내지 80%이 정도 물이 있을 때 식물이 잘 자란다. 그때는 적당하게 그 흙에 이렇게 공급도 있고 그래서 공기도 저기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물이 많으면, 이거보다 더 물이 많으면 토양이 과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그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을 못 해. 그럼 호흡을 못 하면 뿌리가 상하겠죠? 뿌리가 상하면 물을 못 땡겨. 물을 못 땡기면 멀쩡하던 지상부도 막 그 지상부에 이렇게 줄기나 이렇게 잎 같은 것도 막 시들기 시작해요. 응? 물이 없어서 시드는 것도 있지만 물이 너무 많아도 이 뿌리 입장에서 물을 못 땡기기 때문에 뿌리가 썩기 때문에 결국은 지상부가 다 고사를 한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고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습해가 발생합니다. 자, 작물이 수분이나 무기양분을 흡수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삼투압 방식으로 예를 들면 물을 빨아들일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증산유 방식에서는 안 필요하고. 수분 및 양분의 흡수가 방해되고 뿌리는 생장을 정지하거나 부패할 수 있어요. 여기 과습하면, 여기 앞에 주어가 과습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끝으로부터 경엽에 황화가 유발된다. 아까 광합성도 못한다 그랬죠? 왜냐면 잎이 시드니까. 잎이 이제 뿌리가 시들고 뿌리가 썩으면 그 뿌리에서부터 물이 못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잎이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면서 황화가 유발이 된다. 그러면 이제 광합성도 못하겠죠? 과습과 유해 물질도 생성된다. 이게 땅이 너무 이렇게 질다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질퍽질퍽해. 거기다가 지온까지 높으면 토양 산소가 더 부족해지겠죠. 그죠? 왜냐면 예를 들면 물이라 토양도 예를 들면 과열이 되거나 뜨거워지면 산소를 많이 이렇게 더 배출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환원 상태가 조성이 된다. 산화 상태가 아니고 가뜩이나 산소가 부족한데 더 많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환원 상태가 조성이 되고 그럴 때 이런 환원성 물질 이런 것들 Fe 이가철 그다음에 망간 이가 망간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황화수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겨서 피해가 심해진다. 이게 환원 조건에서 나오는 물질이라고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습해의 발생. 습해는 주로 생육 초기보다는 생장이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이게 성체가 됐을 때 식물도 이제 어느 정도 아기가 아니고 이렇게 다 자란 모습 있잖아요. 그때 더 심하대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산소가. 그죠? 뿌리 활동이 더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 환원성 물질이 생기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식물 뿌리는 어렸을 때 많이 막 번성을 한대요. 응?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부터는 뿌리가 많이 안 생기나 봐요. 그래서 새 뿌리 발생이 별로 없어진대, 그때부터는. 생육성기 때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아기 때보다 이렇게 생장이 돼서 이제 어른 식물이 되면 그때 습해를 더 당하기 쉽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온기에, 그 다음에 새뿌리 발생이 적은 시기에, 그 다음에 생장성기에, 이때는 산소, 뿌리에서 산소를 더 많이, 식물체가 커졌기 때문에 산소는 더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고온이고 새뿌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다 보니까 그 산소를 갖다 잘 많이 소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습해에 더 약해진다. 요런 개념으로. 자, 경엽에서 뿌리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건데, 경엽에서 뿌리로, 이제 이거는 그 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 공급을 이제 이거 벼 얘기예요, 벼. 물에 잠겼을 때. 여기 보시면, 책에 보시면은, 책을 한번 보실까요? 154? 154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게 그 5-1을 보면 벼의 어떤 줄기, 그러니까 뿌리 모양이에요. 이게 뿌리 쪽을 잘랐을 때 이게 단면. 그 다음에 이거는 보리를 잘랐을 때야. 근데 보시면은 벼는 숭숭숭숭 그렇게 공간이 많고, 보리는 삭대제로 꽉 찼잖아요. 통기성 입장에서는 벼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벼는 물에 잠긴 데 상태에서 자라는 거예요, 얘가. 응? 벼는 수도작이 가능한 게 이렇게 공기 통기가 좋기 때문에 자라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층세포. 그 뿌리 쪽에도 보면 그 세포가 있잖아요. 그 세포 중에 피층을 이제 그 표피?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 표피에, 뿌리 쪽에 표피에 보면은 이렇게 세포가 두 가지 정도의 모양이 있을 때 A라는 거는 보면 이렇게 공극, 요 세포가 동그란 게 공극이라고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생긴 거 있죠? 그게 공극이에요, 공극. 빈 공간. 그게 A 형태가 더 많잖아요, B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요런 모습, 직렬 형태로 생긴 것들이 더 통기성이 좋고 그 어떤 습성, 내습성에 강하다. 내습성에 강하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뿌리 조직이 목화가 되어 있는 것이 내습성에 강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벼와 골풀 같은 경우는 뿌리가 목화, 딱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맹류도 나름대로는 내습성이 있긴 있는데 파 종류 같은 거 이렇게 파 여러분 파 껍질 이렇게 벗길 때 보면 파 밑에 뿌리 벗길 때 보면 비닐같이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 내습성이 약해. 그러니까 수분이 침투하기가 쉬운 거야. 그죠? 목화된 조직보다는 물이 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렇게 그 땅이 질퍽질퍽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그 많은 상황인데 파 입장에서도 너무 물이 많은 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식물 입장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물을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습성이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목화가 돼 있는 그런 거, 딱딱한 그런 조직으로 뿌리 쪽에 돼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그 강하다. 내습성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뿌리를 보면 이렇게 직근성 뿌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통뿌리 있잖아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뿌리. 그런 뿌리가 있고, 이렇게 뭐 옆으로 이렇게 수염 뿌리처럼 많이 난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내습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염 뿌리 같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그 깊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토양층에 가까이 이렇게 뻗는 뿌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내습성이 강하대요. 왜냐면, 이 뿌리가 그 토양 밖에 있는 그 이제 물은 토양 쪽에는 좀 물이 좀 있는 상태고 위쪽에는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를 더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직근성이 이렇게 깊은 뿌리, 심근성이 있는 뿌리보다는 천근성 뿌리가 내습성에는 더 강하다. 요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환원성 유해 물질. 제가 이제 환원 조건이라 그랬죠. 이게 내습한 조건은 환원 조건에 환소가 잘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조건에서는 황화수소나 아산화철 같은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 토양에서 그때 저항성이 큰 식물이 내습성이 강하다. 뭐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유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나름대로 저항성이 더 큰 작물이 있겠죠. 그런 작물들이 내습성에 더 강하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습해 대책. 뭐, 이게 토양이 너무 질어. 그래서 물 빠짐이 잘 안 돼. 그런 토양은 배수를 하는 게 답이겠죠. 뭐, 배수. 배수를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휴 재배를 하는 거. 정지 작업이라고 하고, 뭐, 고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토양이 편편하면 물이 이렇게 잘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경사도 없고, 그냥 물이 여기 서로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고휴 재배가 뭐 이렇게 이랑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런 상태가 되면 이랑 사이에 이렇게 보면 여기는 조금 이제 뭐 요런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물이 내보내고 요런 쪽은 건조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고휴 재배 이랑 휴자라 그랬어요. 이랑을 높게 하면 고휴는 이랑을 높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물 빠짐이 쉽다. 물 빠짐이 잘 된다. 그 다음에 객토 토양을 또 개량하면 돼요. 객토 그 다음에 부식물 석회질 토양 계량제 요런 것들을 조성을 하면 일단은 입당 구조가 되면 물 빠짐이 좋다 그랬죠 지난번에. 입당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공급량도 늘고 하니까 그러면 습해 뭐 도움이 된다. 습해 대책으로 보면 크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에다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내습성이 강한 작물들이 있겠죠. 여기 이제 이쪽이 내습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골풀, 미나리, 탁사, 연벼. 이게 공통적으로 뭐예요? 물에서 잘 자라는 애들이잖아요. 미나리도 물에서 자라고, 벼도 마찬가지고, 골풀도 마찬가지고. 요런 것들을 가능하면 뭐 재배를 하면 그런 습한 땅에서는 얘네들은 물에 약한 거고, 아까 양파 약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애들, 채소 같은 경우는 요런 애들, 과수 같은 경우는 요런 애들을 그런 습한 땅에서, 뭐 물을 뺄 수 없는 환경이라면 배수가 원하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뭐 이런 가능하면 내습성이 강한 작물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비할 때도 시비는 비료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미숙유기물 같은 걸 주면 안 좋다 그랬죠. 미숙유기물을 주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안 좋고 그 다음에 황상근 비료는 산성을 만들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고 비료를 주더라도 이렇게 표층 깊게 주지 말고 이럴 경우는 표층에다가 줘라. 그 다음에 뿌리에 흡수 장애가 보이면 이제 이런 데가 문제가 뭐냐면 뿌리가 이제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질퍽한 땅이고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연면 시비를 한다 그래요. 연면 시비는 잎에다가 주는 거예요. 잎에다가 농도를 한 뭐 1000분의 1, 100분의 1 뭐 이런 물개 그 비료를 타서 잎에다가 뿌리면 잎도 질소 비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원소를 흡수를 해요. 잎으로 흡수를 해요. 뿌리로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잎으로도 흡수를 한다. 그래서 비료를 이렇게 연면 시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최악의 경우겠죠.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니까 뿌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잎으로라도 주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가사나 석회를 갖다가 뭐 준다. 뭐 가사나 석회를 책에 보면 분의 처리를 해서 준다. 분의 처리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종자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비료 이런 데다가 뭐 예를 들면 비료에다가 이렇게 분의 처리를 가사나 석회를 분의 처리를 하면 분의 처리한다는 게 이렇게 그 가루를 입힌다는 얘기예요. 분의 분장할 때 분자에다가 이렇게 입힌다는 게 얘기예요. 분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산소를 발생을 한대요. 이게 가사나 석회가 이게 땅 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습해에는 유리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앞에서 한 5가지 정도 나왔나요? 습해 대책? 여기 한 3가지. 그 다음에 작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4가지, 5가지, 6가지. 뭐 이런 정도가 있다. 뭐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수해. 수해는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주로 뭐 장마 시즌에 일어나니까 이런 건 넘어가시고. 뭐 수해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산사태, 토양 침식, 그 다음에 막 흙이 막 흘러가는 거겠죠? 유토라는 거는. 흙이 쓸려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유수, 물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물이 내려가면서 농작물이 막 엎어지고 뭐 이런 것들. 전복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이제 흑암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흑암금. 이게 한번 침수가 돼서 이렇게 물에 잠기면 흑암금. 그죠? 흙이 묻어 있잖아요. 흙이. 왜냐면 흙탕물이니까. 그죠?
수해를 입으면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흑암금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흑암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병충해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복구를 시키려면 빨리 복구를 시켜야 되고 빨리 그 흑암금을 털어내줘야 돼요. 그래야 식물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에 잠긴 그런 상태에서 벼 같은 경우에 흰잎 마른병, 도열병, 잎진무늬 마른병 이런 것들이 발생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관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관수는 또 물 주는 관수냐 그게 아니고 물에 폭삭 잠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식물체가 완전히 물 속에 잠기는 관수 그런 쪽의 관수예요. 이거는 이런 관수예요. 이런 관수. 요런 관수. 우리 이제 한자에 동음 이의어가 많잖아요. 요거는 물에 폭삭 잠기는 관수. 그러니까 침수인데 침수보다 좀 더 폭삭 가라앉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벼가 완전히 물에 잠길 때 그럼 벼는 물에 잠기면은 살긴 살아야 되겠고 벼가 이제 잠겨서 산다는 거는 뿌리 쪽이나 일부가 잠기는 거지 폭삭 다 잠기면 얘는 죽어요. 그죠? 벼가 이렇게 우리가 물에다가 논에다가 심는 거는 뿌리 쪽이 잠기는 거지 폭삭 잠기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잎에서도 계속 산소가 필요하고 한데 완전히 잠기게 되면 얘가 산소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무기호흡을 하는 걸 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호흡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산소 호흡하고 그 산소 호흡이 있잖아요. 무산소 호흡은 뭐라 그럴까? 이게 호흡을 하기는 하는데 포도당을 되게 많이 써. 그러니까 이 포도당을 많이 쓴다는 게 뭐냐면 해당 작용에 여러분들 배우실 때 보면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은 해당 작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EATP밖에 안 나와. 그죠? 포도당 한 분자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그 EATP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산소가 있는 유산소 호흡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38 ATP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가 물에 잠겼어, 벼가 이렇게 이제 물에 이렇게 찰랑찰랑 잠겼어. 그럼 얘는 호흡을 하긴 하는데 무산소 호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포도당, 이 나름대로 포도당을 축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럼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분해해가지고 겨우 EATP밖에 못 빼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EATP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소모를 빨리 한다는 얘기예요. 이 호흡 기질을 빨리 소모를 하기 때문에 얘가 금방 죽어. 얘는 물에 잠기게 되면.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만 만약에 다 잠긴 게 아니고 조금만 잠기게 되면 뭐 일부는 무산소 호흡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여기 위에 공기에 노출된 부분에서 유산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ATP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기질을 아껴서 좀 오래 살 수가 있겠지. 아무래도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죠? 산소 호흡에 비해서 몇십 배의 호흡 기질을 소모한다. 여기 2분의 38이면 19배인가요? 그죠? 그 얘기예요, 이게. 수십 배의 호흡 기질을 소모한다는 그 얘기예요. 자, 관수해. 물에 폭삭 잠겼을 때 강한 거. 예를 들면 뭐 화분가, 피, 수수, 옥수수. 요거는 이제 뭐 관수해, 뭐 침수. 일반적으로 물에 좀 잠겨도 강한 애들이 얘네들이고, 이건 폭삭 잠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침수니까. 뭐 잠기긴 잠기는데. 그리고 침수에 약한 것들은 채소, 감자, 고구마, 메밀. 이런 것들은 약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갖고 계시면 습기가 많이 끼거나 그 다음에 침수가 자주 되는 데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심는 게 유리한 거고 약한 거에는 이런 거 심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식물 입장에서도 이제 이거 묘대기 이양, 이거 모내기 이전이에요. 이거는 모내기 이전에는 이것도 벼 얘기예요. 이분은 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예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벼를 예를 많이 들었는데 이 어릴 때잖아요. 얘네들은 요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물에 잠겨도 강해. 식물이 강하고 이게 수인기는 결국은 영양생장 단계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때부터는 관수가 되면 되게 약해져요. 응? 개화기, 뭐 출수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영양생장 기간이고 생식생장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관수에 약하다. 물에 폭삭 잠기면 빨리 죽는다 이 얘기예요. 침수의 요인, 수온이 높을 때 피해가 크다. 그 다음에 수온이 높으면 아무래도 호흡 기질을 빨리 소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커요. 그래서 수온이 20도씨일 때는 한 10일 정도로 버틴다고 하면
40도 시대는 그 따뜻한 그런 물에서는 2일 정도밖에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질에 따라서도 흐리고 고여 있는 상태에서 있던 이 관수해가 더 크다, 피해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이거예요, 이거. 벼가 물에 잠기는데 두 가지 케이스예요. 하나는 청고, 그러니까 정체 탁수에 이렇게 잠기는 거. 하나는 유동 청수에 잠기는 거예요. 정체 탁수는 뭐예요? 물이 안 흐르는 상태에서 흙탕물인 거예요. 흙탕물에 잠겨. 그런 경우는 벼가 빨리 죽는다 그랬죠? 벼가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호흡 기지를 다 사용하고, 그래가도 안 되면 버티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기간이 짧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상태로 죽는 거야. 그게 청고야. 노랗게 되기도 전에 호흡 기지를 다 써버린 거야. 원래 시드는 단계가 뭐냐면 푸른 상태가 이렇게 그 엽록소도 탈진이 되고 다 이렇게 에너지도 탈진이 되면서 이렇게 갈색으로 되면서 죽는 거잖아요. 식물이. 결국은 그렇게 죽는 건데, 얘는 정체 탁수에 만약에 벼가 폭삭 잠기면은 얘는 청고, 푸른 상태에서 말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푸를 청자에다가 말을 꽂자잖아요. 이게 고사할 꽂자. 그러면 적고는 뭐냐? 유동 청수. 흐르는 물이야. 이렇게 나름대로 물이 흐르고 그 깨끗한 물에 얘가 예를 들면 잠겨버렸어. 그런 경우도 있겠죠. 물이 상대적으로 그런 물에 벼가 잠겼어. 그럴 경우에는 나름대로 호흡 기지를 다 써. 나름대로 최대한 다 쓰면서 적고, 여기서 적고는 갈색이에요. 갈색이 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가 죽는 방법이 하나는 파랗게 죽는 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갈색으로 죽는 게 있는데, 적고인 상태는 그래도 나름대로 단백질도 소모하고 포도당도 소모하고 다 소모하다가 나중에 에너지를 다 써서 갈색으로 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죽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린 거고 청고는 금방 죽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 재배학 측면에서 질소를 너무 많이 줘. 거기다 추비까지 하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병성 내지는 관수 저항성이 약해진다. 이거는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의 일관된 내용이 질소를 너무 많이 주는 거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고 계속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수해를 방지하는 대책? 이거 호수가 아니고 홍수해 방지겠죠? 홍수를 방지하고 치산치수 열심히 하고 재배 양식도 변경하고, 그 침수 중에는 물을 잘 빼줘야 되겠죠. 이거 당연한 거니까. 그 다음에 흑암금이 있으면 빨리 이거 씻어내줘야 돼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흘러갔어.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갔어. 관수에 의해서 논에 흑암금이 많이 남으면 뿌리로의 산소 투입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벼의 생육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흑암금을 빨리 씻어줘야 돼요. 가능하면. 일으켜 세워주고, 그죠? 왜 예전에 보면 홍수 같은 거 나면 벼가 다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면 농민들 뭐합니까? 그거 다 그치지도 않았는데 물 이제 빠질 때쯤 되면 막 나가가지고 막 벼 세우고 막 씻어내주고 막 그런 거.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제 세워주고, 그 다음에 흑암금 털어주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자, 한해. 요건 한자가 마를 한자죠? 마를 한자. 건조할 한자. 그러니까 건조해서 죽는 거예요, 이거. 건조한 피해. 건조한 피해라고 보시면 돼요. 한해는, 건조하면 당연히 너무 건조하면 안 되겠죠. 가뭄해라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건조하면 결국은 물이 부족한 거니까 얘가 제대로 잘 못 자랄 거고, 그러다 보면 품질도 안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열매나 이런 수량들도 잘 많이 안 열리겠죠. 그죠? 영양기관도 크게 발달 안 할 거고, 그래서 저하된다. 그럼 작물체 내 수분이 감소하는 주 원인이 뭐냐? 물이 부족하니까, 토양 수분이 부족하니까 빨아주질 못해서 결국은 한해가 생기는 거겠죠. 세포가 공기 중에서 탈수될 때,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물이 부족해지면 세포가 물을 빨아들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어느 정도는 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점점 세포도 마르겠죠. 그죠? 세포에도 물이 빠져나가니까 계속 얘도 호흡도 하고 하면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럼 이제 원형질과 세포막 이렇게, 그 세포가 이렇게, 식물 세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각형으로 해서 이게 세포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세포막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핵도 있고, 여기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엽록체도 있고, 이렇게 리보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요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형질이라 그러죠. 이게 세포막을 포함한 세포막 플러스 핵을 제외한 요 나머지 요 빗금친 것들을 원형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형질이 이렇게 바짝 말라 이제 막 수축이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그러면 요 세포막하고 여기 막 액체로 막 차 있고 여기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착한 채 이렇게 수축이 돼. 그러면서 탈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게 수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세포가 파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지면 뭐 위조 뭐 이런 얘기가 그런 거예요. 위조. 응? 위조되고 뭐 영구 고사되고 영구 위조되고 뭐 그런 거. 그리고 건조하면 수분이 있어야 모든 식물은 그 수분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하고 거기에 생명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게 효소잖아요. 너무 건조하면 효소가 활동을 못 해. 그래서 효소 평형이 교란되면 건조사가 된다. 요런 얘기. 작물의 내건성, 작물이 건조에 견디는 성질, 뭐 내건성이 그거겠죠. 얼마나 잘 견디냐고, 건조하는 거에. 그럼 이제 이거는 뭐 형태적인 거, 세포적인 거, 그다음에 물질 대사적인 특성, 이렇게 한 3가지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건성이 강하려면, 표면적, 최적의 비가 작고, 외소하고 잎이 작은 게 좋다. 요거 하면 상식선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기공이 작은데 대신 수요가 많아. 기공이 많은 게 좋은 거야. 근데 기공이 너무 크면 물이 또 잘 날아가니까 기공이 조그만 게 많은 게 좋은 거야. 예를 들면. 잎도 조그만 게 좋은 거야. 잎이 너무나 크면 그 증산작용으로 많이 날아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건조에 약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수 능력이 크고 다육화의 경향이 있다. 이게 다육이는 내건성에 무지 강하잖아요. 선인장 종류. 다육이 종류는 강하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내건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입이 펴져 있잖아요. 입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이렇게 크게 펴져 있는데 이러면 이 잎이 큰 데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죠. 증산작용. 근데 기동세포라는 게 내부에 있대요. 그래서 얘가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입을 또르르 말어. 그럼 그 면적을 줄이잖아요. 마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내건성이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진 그런 특성도 있다. 근데 세포적으로 봐도 세포가 작은 게 좋대요. 왜냐면 세포가 너무 크면 물이 한 번에 확 빠져나가면 거기 그냥 이렇게 보면 확 쭈그러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수분 보유력이 강한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수분, 요소, 글리세린 등 요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인데, 요런 것들에 대한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야지, 이거에 대한 뭐 투과성이 좀 안 좋아서 필요할 때 이걸 못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이런 게 필요할 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작물의 내건성, 물질 대사적 측면에서 보면 물을 주면 잘 받아 먹어야 되겠죠? 그런 게 내건성이 강하겠죠? 그 다음에, 호흡을 너무 많이 하는 식물들은 좋지 않겠죠? 그죠? 왜냐면 물을 많이 소모하니까. 그 다음에 건조할 때 단백질이나 그 당분의 소실이 적은 거. 건조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써먹으면 안 돼. 호흡 기질을 빨리 소모하는 애들은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의 내건성이 크려면 이런 것들이 소실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작물의 내건,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생장기에 약해요. 습해에도 약하지만, 한해에 이렇게 건조한 그런 피해에 있을 때도 영양생장기보다는 생식생장기에 일반적으로 그 식물은 약하다. 그런 개념을 보시고, 유숙기라는 건 이제 생식생장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꽃이 피고 뭐 이제 이삭이 막 나오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삭이 막 생기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때 만약에 한발이 온다? 그럼 천립중이 크게 감소하고 해가 심하다. 여기서 천립중이 뭐냐면, 나달갱이 입자예요. 입자가. 나달갱이 1000개의 무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유숙기에 한발이 오면, 이렇게 건조하면 1000개의 무게를 달았을 때, 천알갱이를 달았을 때 이게 작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쭉쟁이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지. 알갱이가 크게 못 자란다는 얘기예요. 알갱이가 크게 못 자라든지 아니면 쭉쟁이가 많이 생긴다. 유숙기 때 만약에 한발이 오면 그런 얘기고,
뭐 좋은 점도 있어요. 조금 건조하게 애들을 키우면 강하게 키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건성이 증대하는 특성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건조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위조점 위에서 건조해야지 위조점 밑으로 건조하면 죽어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생육 단계 및 재배 조건과 내건성. 질소 비료 무조건 안 좋다 그랬어요. 이건 너무 주지 말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다. 이런 건 오히려 결핍한 게 안 좋으니까 좀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고 평휴보다는 휴립 구파가 좋다 그랬어요. 휴립. 구파가 약하지. 그러니까 휴립 휴파라는 이게 일항을 만드는 얘기예요. 일항을 만드는데 평휴가 뭐 이렇게 평평한 거예요. 땅이 평평한 거고 휴립 휴파는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일항 휴자에 이게 도랑 구자예요. 일항하고 고랑이야. 고랑. 이쪽에다가 심으면 건조에 약하고 이쪽에 심으면 건조에 나름대로 강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왜냐면 여기 노출이 많잖아, 그죠? 여기에 이게 뭐라 그럴까 외부의 그 건조한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된 범위가 이만큼이잖아요. 얘는 요만큼이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건조에 약한 거고 요때는 건조에 유리하겠지, 그죠? 여기에 심는 게 나름대로는 건조해에는 유리한 거예요. 요 밑에다가 심는 게 여기에다가 심는 건 물 빠짐이 좋은 거고, 그죠?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심으면 물 빠짐이 좋고 여기에 심으면 건조해에는 강한 거고, 응? 예를 들면 그런 개념으로. 한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물 주는 거예요. 물을 대서 주든지 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작물들을 심는 거예요. 얘네들이 비교적 강하다고 했으니까 요런 작물들을 심어라. 뭐 수수 이런 애들 강하대요. 콩 이런 것도 강하고 이런 것도. 고구마, 감자는 아까 습해에는 되게 약하다 그랬죠? 아까 나왔죠? 근데 얘네는 건조에는 강한가 봐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토양 수분의 보유력을 증대하고 증발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한해를 대책이 있는데 토양 입단 조성. 입단은 되게 물 빠짐도 좋고 얘가 건조에도 강해지고 습해에도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입단이라는 건 이제 저기 앞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모르시는 분은 이걸 좀 찾아보세요. 입단 구조. 그 다음에 드라이 파밍. 뭐 요런 게 용어로 해서 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흙을 갖다가 휴작기라는 거는 아직 농작을 안 하는 거잖아요. 휴작. 그러니까 농업을 아직 안 할 때 그때 이제 비를 충분히 맞추라는 얘기예요. 비를 많이 맞춰서 요때 땅을 열심히 갈아 놓으면 비가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으로. 그래서 빗물을 지하에다 잘 저장을 했다가 작기는 이제 농사 지을 때가 이제 작기예요. 그때는 토양을 이렇게 잘 진압. 발로 밟는 거를 진압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면 모세관 현상에서 이렇게 물이 올라온대요.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모관 상승을 조정하기도 한다. 요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할 때 보면 이제 밀 같은 거 농사할 때 요런 거를 해요. 밀 농사할 때 요런 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피복이라는 거 뭐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이걸 비닐로 씌우든 퇴비로 씌우든 풀로 씌우든 이 땅에다가 덮는 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토양 수분을 보유하는 데 유리하니까 건조에는 유리한 거예요. 그다음에 중경제초 예를 들면 뭐 풀 뽑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죠? 중경도 하고. 그다음에 증발 억제제. 근데 이거를 진짜로 하는지 모르겠어. OED 용액을 뿌려서 증발과 증산이 억제가 되는지 저는 이런 거 경험을 안 해봤는데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증발 억제제를 하면 토양이 건조한 거에 좀 유리해진다. 건조하는 걸 좀 막는데 유리해진다. 뭐 재배적으로는 뭐 뿌림꼴을 낮게 하고 뿌림꼴을 낮게 하는 거예요. 여기 뿌림꼴을 여기 낮게. 그다음에 재식 밀도를 섬기게 하고 재식 밀도가 너무 뭐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촘촘하면 얘네들이 물을 경합하잖아요. 물을 서로 뺏어 가기 때문에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데 서로 뺏어 가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이게 서로 못 사는 거지 이런 경우에. 그럴 때는 재식 밀도를 섬기게 해라. 섬기게는 띄엄띄엄 심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퇴비 인상 칼리는 좀 오히려 많이 줘라. 아까 뭐는 주면 안 된다고요? 질소는 너무 주면 안 되고. 여기 있네요. 봄철에 맹류 포정이 건조할 때는 다밥을 한다. 다밥은 땅으로 발로 밟는 거예요. 다밥.
논에서는 어떻게 저기 한해를 막느냐? 천수답은 뭐 건답지파 여기는 뭐 물 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비 오는 거 기다렸다가 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는 특히 남부는 조금 비교적 이렇게 따뜻하니까 오래 벼를 재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식 늦게까지 자라는 벼를 재배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고. 왜냐면 장마 그러니까 이제 비가 주로 장마 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원래 모내기는 장마 전에 하잖아. 근데 천수답 같은 경우 이제 그 좀 물이 좀 부족한 그런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논들 그런 데는 이런 이제 물을 가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장마 때 기다렸다가 그 장마 그때 그 비 많이 올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럴 때 이제 불리한 거는 나중에 홍수가 아니고 나중에 태풍이 올 수 있어요. 나중에 늦게 심으면 이게 또 태풍하고 또 이게 관계가 있어서 이게 쉬운 게 없어요. 이 농사는 빨리 심으면 빨리 심는 대로 늦게 심으면 늦게 심는 대로 또 걱정할 것도 많고 반 모짜리면 그러니까 밭에서 키운 모짜리가 있대요. 그다음에 박파모 건답에다가 이렇게 심은 거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뭐 저기 어떤 만식 적응성이 강하대요. 예를 들면 여기는 만식 적응하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요런 거를 심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양이 좀 늦어질 때, 모내기가 늦어질 때는 뭐 소금도 좀 하고, 모짜리에 가식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그 과숙을 회피해라. 그러니까 약간 지연시키는 방법이 이게. 이양기가 늦어질 때, 그 모는 자꾸 계속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소금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가식을 해. 가식을 해가지고, 이게 가식을 하게 되면 딴 데다 이렇게 옮겨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옮겨 심으면서 뿌리가, 작은 뿌리들이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걸 단근이라 그래, 단근. 뿌리가 부러지면 오히려 얘가 일시적으로 좀 정지가 돼. 빨리 못 자라. 그러니까 뭐가 우리는 빨리 자라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늦게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짜리 가식을 하게 되면 얘가 모짜리를 가식하는 순간에 얘가 잘 못 자라다가 나중에 다시 자라요. 그래서 그 시간 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벌기도 해요. 모의 과숙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 늦었어. 너무 늦을 때는 벼 농사를 포기하시고 그때는 이런 걸로 조나 기장 채소 이런 걸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끝났는데 얼마 걸렸죠?